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은요 영 기운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면서 현재는 이 개인만 홀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도 그리고 코스닥도 1% 이상 전장 대비 하락 중인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식학개론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 오늘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 좀 시장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10월은 이제 다 끝이 났고, 자,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미래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중에 사실 일주일 내내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하루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하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듯이 상승은 잘 나왔었는데 그 상승 때의 기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지수가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지수가 브레이크를 잡고 상승하는 분위기가 장중에 연출되었을 때 어떤 섹터들이 어떤 종목들이 잘 갔는지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멈추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한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종목들의 움직임, 그때 봤던 힌트들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네. 반도체 섹터가 강하죠.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 때는 지수의 브레이크 연습을 했습니다. 예. 장 후반 때 와서는 다시 한번 좀 밀려 있는 모습이긴 한데 다시 한번 또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한다면 또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선택이 된다라면은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때문에 오늘 이번 주 동안에 좀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기억을 해야 될 이야기들을 정리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들려주시죠. 네, 어제 미증시가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펠로시 하원 위원장이 노무신 재무장관에게 예. 경기 부양에 대한 촉구를 한 것만큼 경기 부양이 좀 더 이제 앞당겨질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정치적 대외적인 변수도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이 주요 IT 기업들, 기술주들, 팡주들 실적 발표가 상당히 호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IT 기업들에 대한 선전이 올 상반기에도 있었고 네. 하반기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 부분들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 나왔어요. 어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네. 실적 발표 중에 삼성전자 좋았고요. 예.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이버가 올 상반기 때에도 언택트 수혜주로 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이었잖아요. 언택트 뭐 대표주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언택트 비대면 특수를 타고 날았다라는 이제 기사글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자 3분기 매출이 1조 3천억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 네.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군이 힘든데 이 네이버는 특수를 탔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언택트 환경에 대한 실속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내용들 한번 네. 더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예. 매출의 규모가 1조 3,608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2,971억 원. 이 크기도 중요한데요. 네. 전년비 대비해서 성장이 얼마나 했느냐. 물론 이제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의 증가는 크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 매출액이 거의 뭐 25%가 지금 올랐습니다. 어떤 기업의 경영이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 뭐 기업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잖아요. 뭐 규모 면에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네이버인데 여전히 그 규모가 더 확대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규모를 어디서 늘어났는가? 언택트 환경, 비대면 특수를 탔다는 얘기고, 뭐 아시겠지만은 네이버는 가장 큰 수입원은 많은 컨텐츠를 개발해서 플랫폼을 양성하고 네. 제공해서 그 안에서 광고 효과를 광고 노출을 통해서 실적이 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덩치적인 부분들이 규모적인 부분들이 성장했다는 얘기들이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언택트 환경입니다. 근데 올해 또 눈여겨보는 실적에 대한 한 구절이 있는데 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네이버가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매출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업 구조 안에서 따로 이제 사업팀이 분사돼서 클라우드 팀에 대한 실적이 공개가 된 거죠. 예. 3분기 동안의 누적이 1,881억 원입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가 클라우드 서버로 준비를 해서 네. 주요 기업들에 대해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인데 네이버도 이제는 앞으로 이 광고 효과를 누르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 개발에서 네. 플랫폼에 제공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플랫폼에 대한 제공을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음.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더존 비전과 같이 기업의 플랫폼을 제공해서 기업이 활용하면서 수익을 얻어내는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네. 그 환경이 클라우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로 파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클라우드를 갖춰놓고 기업에 대한 활용도를 거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예. 네이버의 클라우드 매출을 집계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사용, 플랫폼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한번 정리된 내용 보도록 하죠. 네. 이 클라우드 다음 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네이버라는 이제 큰 규모에 맞게 네. 중요한 컨소시엄에도 참여를 했어요. LG CNS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컨소시엄인데 LG CNS는 그 동안에 이 스마트 시티라든지 네. 혹은 여러분들 버스 시스템 스마트 카드 쓰고 계시잖아요. 그 구조를 만든 것이 LG CNS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앞으로 주요 도시의 스마트 시티를 구성한다라면은 LG CNS가 많이 컨소시엄을 주도할 것 같고요. 네. 뭐 그밖에 SK CN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와 함께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LG CNS 컨소시엄이 세종시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수주하게 됐는데 규모가 2조 5천억 규모입니다. 네. 물론 이제 한 단위 기업이 가져가네요. 한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네. 뭐 컨소시엄 확인해서 이 시장의 사업의 규모가 2조 5천억 규모라는 얘기고요. 예.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이 앞으로 이제 이 실질적인 도시 구성에 필요한 플랫폼 정보가 될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요. 우선 이제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진행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클라우드 기술 협력에 네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미래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매출 규모 발표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 또 비즈니스 플랫폼,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한다라면은 과연 어떤 영역의 종목들이 수혜가 될까? 네. 그 시장에 대한 IT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을 좀 보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방송의 취지이고요. 예.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인텔 이야기군요. 인텔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이제 주요 국가의 인텔의 사업 법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텔의 다음 모델 네. 혹은 인텔의 신제품 와 같은 내용들을 플랫폼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인텔 코리아에서 진행한 내용들인데 인텔 뭐 코리아에서 뭐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기업의 정보를 담고 정보를 송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서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인텔이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 서버를 구축하는 PC가 유입되고 네. 그 PC가 설치될 수 있도록 CPU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는 게 인텔이기 때문에 네. 인텔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모델이라든지 어떤 시나리오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들이 항상 자주 열립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부분들이 열렸는데요. 인텔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건네 들어왔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클라우드라는 말 자체가 떠 있는 구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PC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PC와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뭐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태블릿이든지 어떤 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 떠 있는 서버를 통해서 네. 정보를 이용하고 정보를
나누는 그런 형태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떠 있다는 거는 그 서버가 이제 외부에 있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뭐 이제 우리 집안에 컴퓨터가 없어도 음. 나는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개념인데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인데 뭐 AI 플랫폼까지 이제 앞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뷰를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클라우드라는 이 명명이 실제로 이 클라우드라는 명칭이 한 30년 정도 전에부터 구상된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준비를 해서 네. 컴퓨터를 배치를 하고 그 컴퓨터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네. 그런 비용들을 없애고 공간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예. 일단은 모바일 외부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인텔이 제공해준 가상의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제공들 말 그대로 플랫폼만 쓰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인텔이 어떤 모델로 해서 이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구상한 것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플랫폼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익숙한 있다는 것이죠. 단어들이네요.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그런 이제 로직을 제공하는 것이 인텔입니다. 네. 우리가 인텔 인사이드라는 명칭을 이 브랜드명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 갖고 있는 컴퓨터들 열어보시면요. 예. 그 안에 칩셋들, 인텔 마크가 찍혀 있는 칩셋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것이 거의 99.9%였어요. 거의 뭐 독점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PC를 만들고 PC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는 인텔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인텔뿐만 아니라 AMD, 뭐 엔비디아 이와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경쟁을 뛰어들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텔이 다 잡고 있었던 시장이 이제 분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AMD가 특히 점유율도 빠르게 좀 늘어가고 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세대 네. CPU가 진행되고 있고 AMD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 세대를 변화시키면서 더 고사양된 이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로직을 AMD,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하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클라우드라든지 AI 시스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인텔의 경쟁사인 AMD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예. 이제 인텔에 이 추격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열사 또 중요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인 자일링스를 39조 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네. 했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이와 같이 새로운 M&A를 통해서 네.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 자일린스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AMD와 인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앞으로 어떤 이 AI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시장에서 내놓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거는 그 시스템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만들 수 있도록 컴퓨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구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컴퓨터 사용 용량이라든지 사용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겠는데 네.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사양이 좋아지고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인텔과 AMD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네이버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AI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엔터프라이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컴퓨터, 음. 그러니까 컴퓨터가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위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와서 이 언택트 환경,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넷플릭스 이용하고 네. 유튜브를 이용하고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인터넷이 끊겨, 어느 시대인데 동영상이 끊겨 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영상이 끊기지 않기 위해 인터넷이 끊기지 않기 위해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서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서버가 계속 컴퓨터 대수만 늘어난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인텔, 네. AMD. 기본적으로 CPU를 먼저 만들면서 CPU에 필요한
메모리가 필요하고 네. 메모리와 CPU를 가동시킬 수 있는 SSD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춰야지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모바일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인텔과 AMD의 경쟁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얘네들이 좀 더 기능이 좋은 거, 얘네들이 좀 더 사용이 좋은 거 서로 만들면서 네.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이들이 점점 경쟁을 하고 기술력을 높이면은 네. 그 높아진 기술력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네이버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사업, 인텔과 AMD가 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을 새롭게 신사업으로 준비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클라우드라는 거는 가상의 서버를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느 외딴 섬, 외딴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컴퓨터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 데에 대한 데이터 센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 하나가 자이링스인데 예. 이 기업을 AMD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경쟁이 클라우드라든지 비즈니스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버를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39조 원을 써서 네. 인수를 했겠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뉴스입니다. 예. 아, 이들의 경쟁이 굉장히 음. 치열하구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크구나. 음. 근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올해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구글에서부터 해서 네이버, 카카오도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돈을 썼어요. 네. 여기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열을 올려서 데이터 센터가 결국엔 무엇이다? 컴퓨터. 네. 이 때문에 컴퓨터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컴퓨터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수요가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IT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죠. 네. 네이버의 실적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 소개되는 내용들은요, 앞으로 큰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이링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요, 이 자이링스라는 회사는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도표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그룹을 만들거나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 오토모티브가 해서 자율주행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서버라든지 그밖에 이제 이 갖춰져 있는 이런 이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다양한 사업군에서 진행해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1분기 동안에 분기당 1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수요가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와, 1억 달러면 원으로 땄을 때 네. 1,000억이잖아요. 넘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주요 이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에 꼭 미국 기업이 아닌 회사들도 많고요. 싱가포르의 주요 회사들도 있고 네. 또 중국의 기업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갖춰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자이링스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시장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큰데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올해 상반기 때까지 굉장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내년에 대한 추이는 조금 진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컴퓨터 구매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기업들이 나서서 준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대한 기조는 조금 주춤했다. 왜? 근데 이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요.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엔터프라이즈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네, 그 좀 시원하게 하시죠.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각종 IT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 이렇게 기반이 깔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 그 중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 자이링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주실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뭐 AI 시스템이라든지 더 나아가선 자율주행과 같은 혹은 스마트 시티. 이번에 이제 제주 지역에서 이 CIT
S라 해서 네. 새로운 이제 스마트 시티 구성을 준비하게 되는데 정부 정책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스마트 시티 네. 자세히 풀어봤었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서버가 갖춰져야 돼요. 근데 서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네. 활동이 높아져야 됩니다. 음. 근데 내년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아졌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한 기업인데 왜 내년에 기대가 안 됐나? 그러게요. 분명히 커질 겁니다. 음. 그런데 왜 안 됐냐면 이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네. 결국에 이제 컴퓨터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술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세대의 컴퓨터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부품이 뭐냐면 CPU예요. 네. 근데 올해 인텔에서 CPU 신제품 출시를 지연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제품을 기다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4분기 때 그리고 네. 1분기 때 이 수요가 잠시 줄어들 거예요. 대기 물량인 거죠. 새 공백 현상이 모델이 나옵니다. 나올 건데 굳이 지금 바꿀 그렇죠.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이 때문에 공백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하다못해 인텔도 그 지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가 좀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 뭐 부연 설명을 했고요. 뭐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거는 CPU 역할이 큽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준비를 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CPU에 대한 역할은요, 우리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역할들 사실 뭐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동작도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컴퓨터에 대한 역할은요,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여러 가지 이 3D 모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이 내용에 대한 이 사용 용량이 기존에 있었던 CPU뿐만 아니라 GPU에 대한 역할도 사용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GPU로 가지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활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구현하기 위해서는 GPU 사용도 필요한 게 아니라 GPU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였어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대상으로 한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대상에 대한 내용들인데 네. 전분기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에 진출하는 GPU에 대한 수요가 54%나 증가를 했고요. 대풍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전년비 대비해서는 167% 올라왔습니다. 배가 됐습니다. 예. 그만큼 그 가속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 사실 GPU라는 건 그래픽 카드라는 것을 네. 어디에 많이 쓰느냐? 그래픽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들에서 좋아지기 위해서 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로직이 구현되는 데 있어서 GPU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환경이 새로운 사업이 정말 수요가 많은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해서 엔비디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부양 정책 지연으로 인해서 증시가 침착해서 잘 못 갔던 것뿐이지 네. 그 동안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대단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픽 카드의 사용량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은 게임에 대해 좋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좀 사양이 높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수죠. 네, 그래픽 카드를 많이 바꾸거나 네. 그리고 그래픽이라는 거는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의 매출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게이밍이라든지 이 비주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었는데 예. 점차 앞으로 데이터 센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오른쪽에는 내년 전망치죠.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앞으로 새로운 신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네. 그 영역이 굉장히 큰 영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새로운 캐시카우로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네.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결국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PC가 필요하고 PC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인텔, AMD, 엔비디아에 대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이미 도로가 깔려되는 것처럼 그렇죠.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은 앞으로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네. 사업에 대한 구성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전적으로 GPU,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시장을 점유해 왔는데 예. 보시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사용 영역 물론 이제 게이밍이라든지 비주얼레이션이라든지 이건 시각 디자인 쪽입니다. 네. 뭐 오토모티브라든지 이쪽 영역은 분명히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해서 지금 아. 데이터 센터 영역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데이터 센터 구축의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매출 비중의 그 반이 다 돼갑니다.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GPU의 데이터 센터의 사용도가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네. AI 구현이라든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GPU 사용에 대한 범위가 확장됐다는 얘기예요. 네. ENA가 왜 확장되는지만 봐도 IT에 대한 트렌드가 IT에 대한 방향성이 이 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 쪽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의 이 사용 쪽에 결국에는 클라우드, 자율주행, 비즈니스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사업 이런 쪽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으로 또 돌아가야죠. 반도체가 풀려야 돼요. 네. 그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다음 기사를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다음 차례 보도록 하죠. 앞으로 이와 같은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네. AI 반도체 네. 100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자꾸 조단이 나오는 네. 뉴스를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네. 이 반도체 설계 회사를 또 인수를 했죠. 엔비디아는 ARM 영국 회사를 인수를 했고 네. AMD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이링스를 인수를 했고 이게 점점 이제 거의 공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이 회사들이 맞습니다. 손잡는 게. 게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도 인텔 SSD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죠. 그렇죠. 낸드 플래시 쪽 인수를 했습니다. 삼성도 앞으로 이제 이 삼성이 말하는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네. NPU예요. NPU. NPU 쪽에서도 이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사글이 나온 것인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대규모 M&A가 일어날 정도로 네. 시장에 IT의 지각 변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진짜 구조의 뭐 재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한 규모도 또 부연 설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같이 보도록 하죠. 이 기사글에 발췌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주요 기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M&A를 통해서 거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이다. 네.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앞으로 어떤 쪽에서 돈을 벌 건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환경을 갖춰야 되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컴퓨터이고 컴퓨터에 대한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CPU. 반도체.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시장 관점이 크게 본다는 거죠. 네. 제가 매번 누차 반도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결국 끝으로 가서 연결고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네. 끝에는 귀결이 반도체로 돼버리는. 그러니까 반도체만을 위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뭐 클라우드나 뭐 이 빅데이터 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반도체를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얘기해 굉장히 주시는 게 네, 귀결이 다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제 네. 일단은 이 기업군으로 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을 이렇게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반도체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봐야겠죠. 지금 수치로 보니까 확연히 이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갈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2018년 기준이 지금 70억 달러인데 2020년에 지금 단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2022년에 단위가 또 바뀌어요. 네. 단위가 바뀐 건 아니군요. 숫자가 압도적으로 커가는 모습이 바로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사용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고요. 마침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부연 설명한다면은 예. 반도체에 대한 모델이 이제 달라져요. DDR5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렇죠. 설명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대. 맞아요. 반도체 DDR5가 나오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 시기에 나올까? 기존에 있었던 사용만으로도 충족이 안 되는 것인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반도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이 그만큼 또 앞서갔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하는 다음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을 높여서 최대한 자율주행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그런 시장, 네,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데이터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서버 구축, 컴퓨터의 가장 또 기본적인 요소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같은 데이터 센터 컴퓨터에 대한 로직을 만들기 위한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모델인데 네. 보통 이제 이 컴퓨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컴퓨터라는 연산 작용이 되는데 인텔이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이 만드는 알고리즘이 거의 표준화죠.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텔 쪽에서 CPU를 만들게 되면은 CPU를 가동시켰을 때 필요한 메모리, D램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 CPU에 대한 추가적인 성능을 위해서 그 사이에 SSD라든지 또 낸드 플래시, 하드디스크가 존재를 해서 네. 어떤 이 연산에 대한 신호를 주었을 때 이와 같은 구조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순조롭게 안전하게 컴퓨터 로직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반도체 키워드들이 다 있거든요. 네. CPU, D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D램. 그리고 SSD, 낸드 플래시, 우리 알고 있는 낸드 플래시예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그 밖에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다른 이제 메모리 쪽 부분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파운드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꺼내는데 네. 이 하나의 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D램만 잘 된다, 낸드 플래시만 잘 된다, 뭐 비메모리만 잘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동반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하나 또 같이 보셔야겠죠. 네. D램이든 낸드든 아니면 또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든 어떤 구조를 가고 있느냐. 점차 서버 데이터 센터를 좀 더 구성을 잘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대한 모델이 작아지고 있고 네. 반도체에 대한 구성을 더 많이 부착하기 위해서 작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D램에도 이제는 DDR5가 진행되게 되면요. 기존의 8개의 반도체 구조로 가졌다면은 지금은 이제 12개 이상 16개까지 탑재 가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다면 성능에 대한 부분들, 용량도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로 가졌을 때 반도체, 결국에는 또 미세 공정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로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볼 거야, 클라우드 볼 거야 한다면 결국에는 반도체를 알고 가야 되고 반도체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택트 시대라는 게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익숙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AI와 데이터 센터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제 11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질문 한 가지 조금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대선 있죠. 그리고 또 중국 광군제와 같이 이런 중요한 이슈들,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11월 아니면 조금 넓게 본다면 연말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면 좋을지, 그리고 연말에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이제 정답을 가려내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고 핑계를 만들어내고 이유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최근까지는 미 대선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 대선 이전까지 오늘 본다라면은 거래 수가 오늘과 또 우리 시간으로 했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미 대선에 대한 결과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큰 재미를 먼저 선반영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장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어떤 한 후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바이든과 그 네.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벌어져 있음에도 트럼프를 전망하는 경우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 경쟁 네.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투표 지지율? 지지율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목이 안 좋아서 예. 지지율에 신경도 많이 대한 격차가 쓰이시죠? 목이 안 좋으니까 네. 말을 가려서 하게 돼요.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지지율에 대한 격차가 네.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 선거에 대한 결과를 불확정하게 보는 겁니다. 네. 불확실성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미 대선을 계속해서 한 달여 동안에 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아직도 뭔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시장은 관망하겠다는 심리가 좀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그동안에 눈여겨왔던 미 대선이 지나고 나면요. 네. 불확실한 내용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뒤흔들었던 변수가 해소가 된다. 쉽게 말하면 증시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다가올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미 대선 이전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존재. 그렇죠. 합의한다, 안 한다 뭐 맞죠. 얘기 많았습니다. 저는 그나마 참 다행인 게 미 대선 이전에 경기 부양 정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음에도 네.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 대선 이전까지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자취를 감췄거든요. 네. 참 다행스럽게도 실망에 대한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관망세로만 지켜졌다. 네. 이거는 안 빠져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의 부분들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서는 미 대선 이전에 될 수 있다라는 네. 희망 심리도 있었고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지나가 보니 미 대선 이전에는 경기 부양 정책 발의되는 것은 어려워졌고 네. 그러면은 이제 미 대선 이후에 그러면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미 대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시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이제는 기다림이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이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거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5차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맛을 봤어요. 네. 4차 동안에 실질적으로 증시에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 자금에 대한 유입이 증시에도 도움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면 증시는 호재로 반영을 할 겁니다. 네. 또한 실물 경기에서도 이 경기 부양 정책은 상당히 도움을 받아왔어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실질적인 시민들이 현금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 현금을 지원받는다. 만약에 이 현금을 지원을 해줄 것처럼 준비가 되었는데 네. 지원하지 않는다, 미뤄진다, 지연된다. 그런 반발력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를 늦춘다라면은 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요. 정치적인 뭐 이야기들이 오갈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 대선 이후에는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모멘텀에 대한 극대화가 나올 수 있어서 어쩌면은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한 어려움들이 조금은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점.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이 주식학교를 시작할 때보다도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아무래도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나옵니다. 자,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전화 접수 미리미리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 걸어서 진단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